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경제적 고립. 2. 유일한 해결책. 3. 한국의 용서를 구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고착화되며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 다음 타자는 자신이라며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경과 관심이 러시아로 쏠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줄 알았던 중국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군사경제적 포위 상황에 크게 당황하다 못해 각종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10년 이상 시진핑 권력의 밑바탕 역할을 하던 높은 경제 성장률마저 20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집중된 권력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경제를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가 숨겨왔던 300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처치 곤란한 빚더미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제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중국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남태평양의 소규모 국가인 피지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EPEF에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EPEF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어느 정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13개 회원국이 가입했지만 이번엔 매우 자그마한 국가인 피지가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남태평양 부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와중에 피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력기구 EPEF에 참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의미는 중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도나 호주 등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에 소규모 국가들마저 반중국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국은 전 세계 200개에 가까운 국가들 중에서 진정한 우방국이 단 한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중국의 경제는 고립되고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어 국가가 지닌 영향력마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기에 대응하려면 국가와 국민이 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너무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해 단결과 통합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중국의 3대 파벌 중 하나인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은 다른 파벌인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2달 가까이 상하이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최대의 경제 도시이자 인구 수만 3천만 명에 가까운 상하이가 2달가량 봉쇄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에서 2%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정부의 빚더미마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내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되며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핵심 도시들은 하루 평균 2회의 의무 진단검사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격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억 회의 핵상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진단검사는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검사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는 해당 검사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올해 들어 전국 규모 진단검사 비용은 무려 300조 원으로 중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모든 진단검사 비용은 지방정부의 부채로 기록되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타산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방역 정책을 유지한다면 1,000조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핵상검사로 수백조 원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건설할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진핑 정권이 제로 코로나를 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식적으로 중국 내에선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뒤집을 경우
국민 신뢰가 안전히 바닥나게 되며 차후 시진핑 정권의 연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진핑의 정치적 속적인 상하이방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제 개방과 동시에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은 상하이방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에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며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원이 시진핑 정권 룸밖에 나면서 본보기로 정리를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와이드와 텐센트 등 상하이방 출신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자국의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 숙적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자 보다 못한 중국 내 실질적인 서열 이익가 나서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본격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며 시진핑 정권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에 중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시진핑 권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인기도에 힘입은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진단검사를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중요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처럼 엄격한 방역을 하는 곳은 없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중국 편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EPF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성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 오면 머지않은 미래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여기에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반도체 자금률이 3%에 불과한 중국은 한 해 60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의 첨단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으로 한국과는 어떤 아쉬운 일이 있어도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동안 중국의 외교 정책은 잠재적 적성국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접한 국가에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한국의 유능한 기업과 인재를 중국에 유치하여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즉 포위된 중국이 살기 위해선 한국의 용서를 구하고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에 중국 내 반도체 허브인 장수성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27일 장수성은 해외 반도체 설계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선 정책과 한한령을 통한 한국 기업 견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최첨단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한국이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미끼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용해 중국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한두 번 당하지 않은 한국은 이번 정책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기존 공장들마저 철수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아무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와도 직결되기에 현실적으로 중국 투자가 성사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를 직접 겪은 해외 매체들은 경제적 손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중국의 막무가내 정책의 위험성을 실감한 기업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한국 기조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EPF에 참여하겠다 밝히자 중국 측에선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강경한 어조로 한국의 경제정책에 간섭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중국의 간섭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몇 시간 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EPF에 참여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많이 수그러진 표현과 분위기입니다. 최근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모셔가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원유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묘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산밀 WSJ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파석 유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연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의 횡재를 만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이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펑북도 포함.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흰 가스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유.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견무, 중공과 미국이 무르롱 되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믿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방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잠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제3국 어디로 가든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US 벤치마크 헨리 허브와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리스테드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쇼는 LNG 거래가 미 중간의 위닝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반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 면안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연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이유는 코비드-19 통제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믿습니다. 고액이라면 고책민데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메이드민 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장을 멈춘 겁니다. 쫄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코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에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크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없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스트림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놓고 개통도 많았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스트림 1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슐츠는 중동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뺨때기를 날렸습니다. 폴란드 외교부장 라무는 독일의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몰아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써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000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윤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이유의 영국들을 압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이유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더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지급 연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머줄라 폰테올라인 같은 독일인이 EU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위를 점하는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강시키고 믿습니다. EU 내에서 폴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3당의 외교도 노린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나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겸직돼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익한 파트너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이유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국민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무융선의 최적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영국 국방부장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이뤄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 반미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쬐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맞비 망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당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뮤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연의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눈치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을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뀐 미국의 심통 속에서 삼성과 암의 인수합병은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전쟁 대학 학술지에 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TSMC의 고급 기술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그 하나를 위해 노려볼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가치가 다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손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 동맹을 역설하던 바이든은 곧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며 혼자 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요. 동맹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는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를,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업화 속에서 미국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는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비되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할 땐 언제고 이제 우리도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금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갑과 을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칠 리 없던 미국이었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은 1년 지나면 2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뛰어드는 것에 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간극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기름 생산의 43.5%를 차지하다 보니 실제로 설계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 제조 공장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삼성과 암의 인수 합병에 대해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삼성과 TSMC에 의존해야 해서 제조에 뛰어들기 위해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설계에 의존할 수 없는 삼성이 치고 나아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암의 모 회사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방안은 미국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손정의 회장과 르네하스 암 최고 경영자와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암과 소프트뱅크가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듣는 자리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정의 회장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방안이었다는 평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도쿄에 머무르다 3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이 정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손정의 회장은 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의 입단 투자 실패로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버, 알리바바 등 지분을 매각하고 최근 암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금 유치로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반면 삼성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암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80조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암차이나가 최근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암차이나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기술 탈취를 하며 암 본사의 결정을 무시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차이나의 매출액을 빼면 실제 연간 매출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암이 내세우던 기술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해 실제 영향력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독과점 이슈로 인한 반대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암에 대한 인수를 적극 나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장 전 일부 지분 인수 및 모바일 AP 협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두 회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 따라올 엄두도 못 내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알렸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테일러의 공장 9곳을 지으며 1,676억 달러들, 오스틴 공장 2곳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삼성이 20년간 2천억 달러, 2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던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도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단단히 발목이 잡힌 것이네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미국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결코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전망 속에서 주가는 작년 초 이후 40%가량 급락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한 상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는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죠. 안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몸집을 불리는 것은 선택도 삼성 몫입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삼성의 투자를 못 빠지게 기다리는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미 대중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위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때론 뒤통수를 맞고 험난한 길이 보일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